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계절상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계절상으로만 겨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기이지 않나 싶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캐서린 메이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유진 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은 출간 2달 만에 미국에서 10만 부가 팔렸고요. 미셸 오바마의 책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은 작가님 자신이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힘든 시기, 즉 겨울나기를 보내요. 작가님이 겨울을 나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룬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이유 없이 찾아온 인생의 힘겨운 순간을 겨울에 비유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는 태도를 담담하면서도 솔직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계세요. 그 겨울의 시작은 남편의 맹장에서 시작이 돼요. 처음엔 복통이었는데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맹장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이 되고 조금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오려고 했을 때 작가님 자신에게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저기 이상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돼요. 휴가를 내죠. 그리고 나서 아들의 등교 거부가 시작이 돼요. 그러한 일들, 갑작스럽게 연달아서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시기를 동화책을 통해서 자연과 예술가들, 동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행과 휴식,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겨울의 의미를 찾아가고 인생의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그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원제는 원터링이에요. 원터링의 사전적 의미는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것이란 뜻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겪잖아요. 인생의 추운 혹독한 그러한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겨울을 온전히 느끼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제대로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겨울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먼저 프롤로그에 있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겨울나기의 과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는 겨울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은 겨울과 싸우지 않는다. 겨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며 여름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삶을 영위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준비하고 순응한다. 그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놀라운 탈바꿈을 감행한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침잠하여 빈약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냉혹한 효율의 법칙을 따르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변신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겨울은 생명 주기에서 죽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호된 시련의 장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을 바라며 한탄하기를 멈추는 순간
겨울은 보기 드문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거리마저도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계절이 될 수 있다. 겨울은 느긋한 충전과 집안 정돈을 위한 숙고와 회복의 시간이다. 속도를 늦추고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라도 꼭 필요하다. 겨울은 우리 모두가 아는 선택의 기로이자 허물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온갖 고통스러운 신경 말단이 드러나고 너무나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 한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할지 모른다. 반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해묵은 껍데기가 더욱 견고하게 자신을 뒤덮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에서 작가님의 친구 셀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친구는 18살에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고 다양한 치료를, 약을 복용하고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일상생활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러한 힘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시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만 셀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겨울은 그때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진정한 겨울은 부모님이 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떠났을 때, 영국에 자기 혼자만 남겨졌을 때, 그때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겨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셀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력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더욱 온정적이고 인간미 있는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네. 누구나가 다 모두 자기 몫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남들이 그것을 더 잘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남모르는 괴로움과 아픔, 그러한 고통들을 다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최근 몇 주간 나의 행복한 겨울잠은 방해를 받았다. 나는 한밤중에 맹렬하게 찾아오는 그 어두운 불면의 시간을 끔찍한 3시라고 이름 붙였다. 불멸은 늘 새벽 3시에 찾아온다. 밤에 돌입한 지 한참 지났지만 잠을 포기하고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그 완연한 밤에 나는 암흑과 파국 속에 누워있다. 오늘 밤 나는 거대한 버드나무 허수아비 안에 갇혀 불태워지기를 기다리는 악몽에서 깨어난다. 나는 옆으로 몸을 돌리고 베개를 털썩 떨어뜨리고 침대 맡에 놓아두었던 물병에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나는 계속 모로 누워있다. 밤은 계속된다. 누군가 월급만 준다면 걱정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 듯 싶다. 나는 이 기나긴 밤에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돈, 죽음, 실패, 태양이 침몰하면 비로소 일어날 조용한 종말의 친숙한 기사들. 나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내 집이 영원히 아래에 있는 바위로 떨어질까봐 걱정한다. 나는 완전한 소멸은커녕 그저 놓쳐버린 월급 봉투를 걱정한다. 나는 빚이 너무 많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40년을 살면서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먼지 쌓인 책더미가 있을 뿐. 그러나 나는 여기 있다. 조금씩 조금씩 시면으로 다가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떠나고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내던지면서 낮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게 하고 나의 가정까지 서서히 잠식한 스트레스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차분하고 자유롭게 따져볼 수 있는 건 낮 시간뿐이다. 밤이 되면 나는 감당하기 힘든 보수적 관념에 사로잡힌다. 마땅히 한 해 연봉쯤은 적립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적당한 생명보험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나는 뭔가에 돈을 다 써버렸다. 무슨 돈을 언제 썼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나는 무작정 스스로를 경멸한다. 내 인생의 위태로움이 나를 매섭게 핥힌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새벽 4시 나의 자아는 불을 댕긴 성냥처럼 활활 타오른다. 밝은 빛으로 더없이. 이럴 때 혼자라서 다행이다. 아무도 모르게 타버리게 둘 수 있어서. 우리는 이따금 밤의 고독, 겨울의 고독에 감사해야 한다. 그로 인해 깨어있는 세상에 우리가 가장 추한 모습을 내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다시 돌아눕는다. 흐트러진 이불을 제대로 덮고 물을 더 마신다. 반눕도록 참담한 마음으로 들이킨 위스키 2잔이 관자놀이에서 존재감을 과시한다. 생각해보지 않고 늘 손이 먼저 나가서 상황이 더 나빠진다. 독주는 그 힘으로 잠을 들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사람을 가만두지 못하는 친구라서 벌개진 눈으로 동이 틀 때까지 깨어있게 하기도 한다. 나는 이제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애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불 아래에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진다. 숨을 쉬어도 배가 충분히 차오르지 않는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차가운 발로 슬리퍼를 찾는다. 눈을 비비고 안경을 찾아 손을 더듬는다. 그리고 수첩을 찾으러 터벅터벅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버트의 겨울이라는 부분이에요. 버트는 작가님의 아들인데요. 등교 거부를 하면서 버트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담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겨울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1000번 가까이 겨울을 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H의 병과 나의 병이 막바지에 이르고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믿게 될 즈음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이 불안 증세로 학교에 다니기 힘들 지경이 된 것이다. 6살의 나이에 버트는 벌써 학교라는 곳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교실을 빼곡하게 메운 30명의 아이들, 서로 다른 지침을 내세워 버트에게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선생님, 놀이터에서 만나는 심술궂은 아이들, 활동 중심의 학교 일과는 버트에게 힘에 부쳤고 일괄적으로 부여된 일련의 목표는 아이에게 달성 요망이라는 평가를 받게 할 뿐이었다. 나는 아들의 고민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나는 깜짝 놀랐다. 대수롭지 않은 흔한 문제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작은 시도로서
아이들 달래고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학교를 싫어했다는 말로 위로해 보려 했다. 하지만 버트에게 필요한 건 반란이었다. 아이가 필요로 한 것은 내가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도 알지? 이런 상황은 정말 별로야. 내 아들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버트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들의 내면에서 즐거움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와 동시에 겨울은 스며들고 있었다. 어떤 겨울은 서서히 온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너무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와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한 뒤에야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킨다. 학교에서 버트가 표출한 분노는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는 늘 내게 이야기해 왔었고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아듣도록 행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버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버트를 학교에서 나오도록 했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게 할 방법에 대한 이런저런 충고들을 흘려버렸다. 협박과 회유, 학교를 참아내도록 달래기, 약물치료로 적용시키기.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무리 나 자신의 시간을 절박하게 원할지라도 아들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학교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리듬과 도전을 좋아했던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억지로 버텨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 역시 그곳에서 14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아이들의 만족할 줄 아는 능력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응당 엄마에게 기대되는 태도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과 불행해지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행복은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 그것은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두어야 하는 우리의 일부, 의도적으로 순진하게 구는 사람이 지닌 부끄러운 영역이 아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의 잠재력이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펼치고 마음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괴롭힘과 모욕의 지독한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내면의 산물이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른이 된 뒤에는 참을 수 없다고 여겼을 조건들을 참아낸다. 적대적인 청중에게 우리의 성취도를 끊임없이 간섭당하고 격려보다는 위협을 통해 의욕을 가지라는 강요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놀림을 받고 가장 숨기고 싶은 사적인 욕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변화된 몸을 어른이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검사당한다. 어린 시절의 이런 일들은 종종 물리적 위협과 함께 온다. 놀이터에서 떠밀리거나 밀쳐지고 주먹에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이보다 더 야비한 끊임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어른이 된 지금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에 이렇게 계속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결코 참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냥 참았다. 그게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였고 다른 방법을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슬픔 역시 그렇다. 아마도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혹은 힘든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슬픔을 무시해야 한다고 책가방 속에 슬픔을 쑤셔 박아놓고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때때로 그 또렷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원터링이다. 슬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은 슬픔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우리의 경험 중 최악의 경험을 응시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용기이다. 원터링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칼날처럼 첨예하게 느끼는 직관의 순간이다. 내 아들에게 겨울을 보내는 법을 가르쳐 줄 시간이 왔다. 이는 전해 주어야 할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다. 해변에서 놀았고 도서관에 파묻혔다. 자연건조 점토로 해적을 만들었고 숲길을 걷다가 솔방울과 열매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다. 런던행 기차를 타고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공룡들을 보았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아침에는 서리를 이용해서 신기하리만치 부서지지 않는 눈덩이를 만들었다. 함께 쿠키를 굽고 피자 도우를 반죽했고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인크래프트를 했다. 우리는 함께 어두운 순간들을 보냈다. 마냥 재미있었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했던 일이었다.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걱정하다 그냥 잠을 자버리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시간표가 거꾸로 가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물러나 있도록 두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고통스럽다고 외쳤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때로는 실용적인 지원으로 때로는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것도 놀랐다. 그 모든 것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의 겨울에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면 무엇이든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겨울의 선물이다. 겨울은 좋든 싫든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새로운 외투로 갈아입어야 겨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최고의 지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특별한 겨울을 겪어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나는 어느 수요일 아침 시끌벅적한 트램펄린 놀이방에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그런 이들을 만났다. 그때 나는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를 데리고 나와 괜한 주목을 받을까 걱정했다. 사실 그곳의 매니저나 잠복 중인 무단결석 단속간에 내 어깨를 툭 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어깨를 두드린 것은 옆 테이블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던 한 여자였다. 그쪽도 홈스쿨링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라 해도 될 만한 사연에 대해, 아니 적어도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다. 나는 그들이 엄마로서 무능력한 내 모습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저 내 이야기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할 뿐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서서 울어버릴 지경이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원터링의 진실이 놓여 있다. 겨울에는 지혜를 얻게 되며 겨울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원터링을 겪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선물 교환과도 같다. 어쩌면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평생을 지나온 타성을 깨는 일이 필요하다. 남들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나라면 절대 취하지 않았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화를 초래했으리라 넘겨짚는 습성은 박정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재앙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실수한 적도 없고 그릇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음에도 자신을 탓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애쓰며 수치스러운 도피 상태에 빠져든다. 아니면 누군가 탓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는다. 겨울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진정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원인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작은 실수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며 삶은 종종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수긍하든 말든 계속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남들의 위기를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닥칠 불행의 전조일 수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에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불안을 주는 지혜라는 책을 쓴 앨런 와츠의 말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와츠에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지하는 오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우리가 두뇌의 힘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미래는 전적으로 미지의 불안정한 요소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도깨비불 같은 것이다. 다가오지 않는 이 시간에 끝없이 골몰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특별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감각. 와츠의 글을 들여다볼 때마다 작은 반항의 소리가 꿈틀꿈틀 올라와 소리친다. 그건 불공평해.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와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관한 우리에게 값싸고 교활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이 작은 생각의 요령만 터득하면 우리의 모든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다. 변화는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